제가 지금부터 아주 심플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시사 백반에서도 제가 한 큐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알았어, 몰랐어. 인지했어, 인지 못했어. 기억에 의존할 게 아니라 알았어, 몰랐어. 보통 이제 기억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요. 알았어, 몰랐어가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이런 식으로 표본 쿠킹을 하거나 쿠킹된 조사로 입맛에 맞춘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장을 열어줬느냐 열어주지 않았느냐,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않았느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초반에 터졌을 때 선의의 조언이라고 뭐 해명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냐 애매하다,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엔 애매하다, 이제 이런 발언들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이것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공천에 충분히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것을 녹취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박현광, 이준석의 녹취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았어, 몰랐어라고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그냥 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본인은 몰랐다, 그리고 누구에게 모든 전권을 줬다, 자신은 진짜 한 게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퉁칠 수 있는 사안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령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과 당시 당대표에게 본인 경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 지시로 작성된 국민의힘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이미 보도가 됐고, 근데 만약에 이걸 부인한다고 하면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면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명태균의 은덕을 입어 당대표가 된 것도 지금 정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태균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쌓으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공범으로 의심하는 쪽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이 알았을 가능성이 몰랐을 가능성보다 높고, 여론 조작도 공천 개입도 알았을 가능성이 몰랐을 가능성보다 높고, 여기에 확신을 더해주는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온 것이고, 얼마 전에 박현광, 이준석의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그 온도가 마치 자신은 이 사건과는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인벌브가 많이 되어 있고 사전에 인지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 이제 피해갈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거 이렇게 분류해 볼게요. 요 내용은 잘 들어주세요. 요 내용은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가끔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약간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에게는 3차 전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1차 전선과 2차 전선, 그리고 3차 전선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전방에, 최전방에 나가 있는 게 1차 전선이고요. 2차 전선이 이제 중심부에 있고, 3차 전선이 내 코앞에 있는 거야. 내 코앞까지 뚫리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1차 전선은 공천 개입 같은 거예요.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야. 김건희의 공천 개입. 그리고 2차 전선은 명태균의 국정 개입 같은 거예요. 3차 전선은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이 함께 공범이 될지 모를 여론 조작 의혹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자신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차 전선, 2차 전선까지는 어쨌든 뭐 모든 걸 다 내어줘도 뚫려도 상관없는 주제이긴 해. 비록 자기도 피해를 좀 감수해야 되지만, 자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겠지만 1차 전선과 2차 전선까지는 내 육참골단으로 내어줄 수도 있어. 3차 전선만 뚫리지 않는다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언론에서는 오빠 카톡에 집중하고 텔레그램 유무에 집중하고 허은하가 김건희와 1시간 통화한 거에 집중하고
명태균의 페이스북과 어떤 그 여권 내 암투나 윤핵관과 명태균의 갈등과 싸움, 화력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재밌으니까 엔터테인적 성격의 사람들의 그 이슈를 다 시각을 돌리게 만들고 3차 전선까지는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봅시다. 박형광 기자한테 그거 말고 이거 파봐라고 던져준 게 창원산단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작 의혹과 이 2021년 지방선거 공천, 재보궐선거 공천에 관심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대표가 되는 과정부터 그 임기 도중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명태균과의 관계성과 여론조작 의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마다 다른 주제를 던지거나 다른 쪽으로 시선을 흘리게 만든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인터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적어도. 그래서 큰 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3차에 일단 넘어오게 하면 발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던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창원산단을 취재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박형광 기자에게 오히려 그걸 파는 게 낫다는 식으로 2차 전선까지 내어줍니다. 이거를 봐라. 창원산단 걸 파봐라. 창원산단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창원산단 거는 뭐예요? 명태균까지 쭉 이제 넘어가게 되는 책임 소재가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1차 공천 개입은 그냥 김건희, 김영선, 명태균 1차와 2차 전선을 다 내어주더라도 3차 전선까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남천동이나 뉴스토마토나 장윤선 기자나 심지어 이걸 제일 초반에 지적했던 사람 누구야? 신인규야. 그리고 이거를 가장 깔끔하게 알기 쉽게 정리한 사람은 김민하 평론가입니다. 제가 이거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차 전선까지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 2달간의 여론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론전에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창원산단이라는 국정 개입 등등의 보도가 나갔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준석이 사법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많이 곤궁해지거나 곤란해지지 않을 만한 주제가 그 두 가지인 거고 여론 조작은 진짜 넘어오면 안 되는 거야. 지키어야 할 만한 자신의 성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하지만 제가 초반에 정리한 대로 명태균 게이트는 1차 전선, 2차 전선, 3차 전선 포함해가지고 국정농단, 뭐 입법 개입, 뭐 등등 모든 사안이 아무튼 종합 선물 세트로 즐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정도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진실이 묻혀져요. 진짜로. 그래서 다시 이제 집중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에게로 집중을 해보면 일단은 5월 15일에 프레스 18이라는 유튜브에 나가서 내일 오후 7시 커뮤니티 폭파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1등한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먼저 받아보고 실제 그때 당시에 명태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제 이런 대목들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질문은 그거 하나예요. 인지했어, 인지하지 않았어. 너 알고 있었어, 몰랐어. 근데 몰랐어도 이게 무능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니까. 알면 공범이고요. 몰랐으면 무능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명태균이 다 벌인 일이잖아요. 그게 일단 KT24님 이거는 피파인 마이크입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요 마이크가 6만 원도 안 해요. 제가 이거 한 4만 5천 원 주고 산 마이크인데 음질이 괜찮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하다 말았죠? 마이크 얘기하다가 이준석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프레스 18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 어떻게 오후 7시에 기사가 나갈 거고 대한민국 커뮤니티가 뒤집힐 거라고 알았는가 이제 요 대목을 우리가 실제 응답을 들어야 하고요. 뭐 물론 기자가 알려줬을 수도 있고 명태균이 알려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수사로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는 심지어 뭐 클라우드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본인한테 질문을 하느냐. 나는 모른다. 나는 그때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그 공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넘겼다. 일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진실 규명에는 너와 내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진실 규명 앞에서는 당연히 개혁신당 의원들과 이준석 의원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는 진실 열차에 협조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관련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주실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나한테 그걸 묻냐? 니네가 취재해봐라? 이거는 마치 뭐랄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피해가는 화법이기도 하고 실제 그 책임이 정치적 책임도 있지만 도의적 책임도 있지만 사법적 책임이라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화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피하는 화법, 도망가는 화법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전히 그때 당시에 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카오톡도 그 당시 여러 개 있었다라는 것을 과거 인터뷰에 나와서 다른 카카오톡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카카오톡이 많이 등장을 해버렸고 카카오톡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박형광 기자에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뭐 대단한 질문을 할 거 없이 간단 명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큰 그림 좀 뒤로 가볼게요. 명태균이 대통령에게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이 되어라 라는 주문을 김종인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내용을 들은 윤석열이 빡쳐서 한 3일을 명태균이 시달렸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오죠. 이건 장윤선 기자와의 어떤 그런 대화에서 나왔던 건데 이 모든 플랜은 김종인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명태균과 김종인으로부터 시작된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라는 집권 플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 집권 플랜. 그 장기 집권 플랜에는 일단 윤석열은 징검다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준석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설이나 국무총리설까지 나왔던 거고요.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이 외교 경험을 쌓아야 대권주자로선 자기는 아직 좀 모자르고 어떤 뭐랄까 그 외교의 경험을 더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의 설명들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박형광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과거 인터뷰에서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왜 그러냐? 결국에는 김종인도 외교의 행보를 외교적으로 이준석 대권 후보가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줘야 국내 정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10년 이상 정치를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대한 학습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외교 경험을 좀 쌓아야 된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 혹은 밖에 나가서 해외 정상을 만나는 경험. 또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만나고 왔어. 아니었나요? 이제 그런 거를 왜 쌓았을까? 윤석열에게 개헌을 요구하고 윤석열이 4년 중임제를 만들면 거기에 올라타서 탑승할 젊은 대통령이 바로 일단 윤석열을 좌우에 성과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자. 좌우에서 박수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내가 임기를 줄이더라도 4년 중임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깔아주는 게 레드카펫 깔아주는 게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라는 거예요. 예. 이 큰 플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명태균이 원했던 것은 비선 여의도 연구원으로 뭐랄까 전반적인 이 여의도를 쥐락펴락할 만한 여론조사를 활용한 정치판을 흔드는 하나의 그 그림자 기관으로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계속 그림자로 남아서 대통령을 만들고 당대표를 만들고 선거에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이권을 살려나가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김종인은 젊은 대통령이나 늙은 대통령이나 아무튼 윤석열을 만들고 이준석을 만들어서
킹메이커와 상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더 살려나가려고 했던 그 어떤 세 사람의 합의가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아니었겠느냐, 요렇게 의심을 해봅니다.